스포츠사회학 2015년도 기출문제 문제풀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저번에 13번 문제를 풀기 전에 12번을 다 끝낸 줄 알았는데 조금 안 푼 것 같아가지고 살짝만 위로 올라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재적소의 인재 배치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것은 바로 지위의 서열화가 되겠죠.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려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여기 제가 앞 시간에 설명드렸던 이 그림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지위의 서열화 나와 있죠. 말 그대로 역할의 중요도에 따라서 지위를 상호 비교해서 선발이나 후보 이런 식으로 어떤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지위의 서열화라고 할 수 있죠.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방식이죠. 저 개인의 특성이라든지 능력에 따라서 서열을 형성하고 거기에 맞게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게 있습니다. 평가에 보면 가치나 유용성에 따라 지위를 배열한다는 질문이 나오죠. 이런 부분과 헷갈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넘어가고요. 13번 사회계층에 따른 스포츠 참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해야 되겠네요. 하나의 그 기출문제를 푸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가지고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회계층이라 나오면 항상 계층이라는 것은 불평등을 의미한다.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학력이 높을수록 스포츠 참가 경향이 높다.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질문입니다. 2번 사회계층은 스포츠 참가와 관계가 없다. 어떻습니까? 3번 소득 수준에 따라 스포츠 참가에 차이가 없다. 4번 직업은 스포츠 참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한국어 독해력 문제고요. 정답은 1번이죠. 상식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학력이 높을수록 스포츠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계층은 스포츠 참가와 관계가 있죠. 당연히.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스포츠 참가의 차이가 있죠. 여러분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경마라든지 요트 같은 걸 탈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직업은 스포츠 참가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직업에 따라서 이러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한국어 독해력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출제자가 문제를 뭐라 그럴까요? 응시자에게 문제를 답을 맞추라고 내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굳이 복습을 한다 그러면요. 사회계층에 따른 스포츠 관람 및 참여 유형인데요.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상류층과 하류층은 어떻게 차이가 나죠? 중상류층은 시간이 불규칙하고 하류층은 규칙적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걸 이해하시면 나머지 부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돈, 경제적 여유 측면에서는 중상류층은 많죠. 하류층은 적은 건 당연하고요. 스포츠를 보면요. 중상류층은 참여나 개인 종목이 많습니다. 돈이 많고 그리고 시간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개인 종목이 많고 하류층 같은 경우는 직접 참여보다는 관람이 많고요. 관람 같은 경우는 돈이 적게 들죠. 그리고 단체 종목이 많습니다. 다음은 소비 측면에서 보면 중상류층은 과시적 위장성 소비를 하고 하류층은 현실적 실용적 소비를 합니다. 위장성은 뭡니까? 자신을 위장하는 것, 꾸미는 걸 이야기합니다. 마치 마스크를 쓴 것처럼 뭐 그런 걸 뭐 페르소나라 그러죠. 뭐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것들 있죠. BTS의 뭐야 노래 제목에도 나왔었는데 마스크를 써서 자기의 어떤 본 모습을 숨기는 것. 예를 들면 멋진 옷을 입는다든지 비싼 장비를 산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과시성, 과시적 혹은 위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14번입니다. 국어 문제입니다. 2군 감독에서 1군 감독으로 소속이 변경된 사회이동 유형은 1번 수평이동, 2번 하향이동, 3번 수직이동, 4번 세대간 이동. 정답이 뭘까요? 대표적인 한국어 독해력 문제입니다. 2군에서 1군으로 올라갔죠. 그 뭡니까? 정답은 수직이동이죠. 자, 복습을 하면 사회계층 이동의 유형이 있는데요. 이동 방향에서 보면 수직과 수평이 있습니다. 주전에서 후보 선수, 이건 수직 이동이죠. 떨어졌죠. 선수가 코치가 됐죠. 올라갔죠. 그리고 수평 이동은 A팀 주전에서 B팀 주전. 대우는 동일 수준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팀 주전에서 B팀 주전으로 갔는데 대우가 확 올라갔다 그러면 수직 이동에 해당할 수 있겠죠.
다음 이동 기간이 있습니다. 세대 간 이동이 있고요. 자식이 부모, 학부모보다 학력과 수입이 높아지는 경향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대 내 이동이 있습니다. A팀 선수가 은퇴 후에 A팀 코치로 간다든지 세대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음은 이동 주체에 따라서는 개인 이동이 있고 집단 이동이 있습니다. 개인 이동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 사회적 상승 기회가 실현되는 것. 뭐 예를 들어서 박지성 선수가 옛날에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었는데 좋은 감독을 만나서 메뉴에 가서 뛰었죠. 개인의 어떤 이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집단 이동이 있습니다. 조직적 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집단 이동의 개념은 좀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는데요. 낮은 사회 계층적 지위로 인식되던 운동선수가 프로스포츠의 태동과 발전으로 높게 평가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똑같은 야구인데 프로스포츠가 출범함으로 인해서 더 지위가 올라가죠. 지금은 장기 계약을 통해 가지고 100억씩 받는 선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혹은 80년대 초반 뭐 혹은 후반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씨름이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프로 씨름이 인기가 없죠. 그런 것들도 집단 이동이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집단 이동 자체가 수직 이동에 해당되는 것다고 또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다음 15번입니다. 스포츠 참가 자체를 의미하는 스포츠 사회와 가정 모형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런 부분도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정답은 스포츠 로의 사회화입니다. 바로 답변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스포츠 참가 자체를 의미하는 것, 바로 스포츠 로의 사회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어 독해력 문제죠.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별 3개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념만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처음에 스포츠 로의 사회화입니다. 스포츠 참가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입니다. 스포츠가 어떤 개인이나 어떤 개인의 어떤 뭐라고요, 성격을 바꿔준다든지 사회성을 바꿔준다든지 그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스포츠를 통한 변화, 스포츠 참여의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다음은 스포츠로부터의 탈사회화, 말 그대로 벗어나는 것이죠. 스포츠에서의 은퇴를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스포츠로의 재사회화, 은퇴를 했다가 다시 그 스포츠 사회로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죠. 자, 하나씩 보면 첫 번째 스포츠로의 사회화는요, 개인적 특성, 뭐 선천적인 요인이나 연령도 포함되고요, 후천적 요인, 교육 이런 것도 포함되죠.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혹은 사회화 주관자 혹은 주요 타자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왜 스포츠에 참여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가족이고 동료, 이 동료는 친구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학교나 지역사회, 대중매체 등에 다 포함됩니다. 여기 보면 지역사회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죠. 다음은 사회와 상황인데요. 뭐 시설 접근성이라든지 바다에 살다 보면 바다와 친숙한 그런 스포츠로 참여하게 되겠죠. 그리고 뭐 신체 노출 금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히잡을 쓰는 그런 종교에서는 뭐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같은 걸 하기가 힘들겠죠. 네. 다음은 지리적 환경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동남아 계신 분들이 뭐 꿈 중에 하나가 눈을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뭐 스키를 타는 것은 고사하고요. 거기서는 스키를 탈 수 없겠죠. 물론 실내 스키장이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아주 접근하기가 힘들죠. 비싸기도 하고요.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번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입니다. 스포츠가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가, 그런 내용이죠. 이 참가 형태는 행동적 참가가 있고 인지적 참가가 있고 정의적 참가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했던 건 말 그대로 행동은 직접 행동을 옮기는 것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인지적 참가라는 것은 지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지식을 얘기합니다.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정의적 참가는 제가 늘 이거 뭐 특정 상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의란 무엇인가, 초코파이 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참가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런 참가 형태가 있고요. 영향 요인은 참가 정도가 있고, 그리고 자발적 참가가 비자발적 참가보다는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향이. 그리고 주관자의 위신과 위력도 매우 중요하고요. 개인 및 사회적 특성도 중요합니다. 즉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라는 것은 여기 가족, 동료라든지 뭐 학교, 이런 지역사회, 대중매체 이런 사회화 주관자에 의해서 스포츠의 사회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이후에도 이 사람들이, 이러한 대상들이, 주체들이
주요 타자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런 것도 어떤 영향에 크게 어떤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스포츠를 하다가 그만두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는 뭐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스포츠로의 사회화는 어떤 13살짜리 남자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태권도를 배우러 갔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주요 타자가 동료가 되겠죠. 근데 좋아하던 그 여자가 그 태권도장을 그만뒀다. 그 자기도, 그 남자아이도 태권도를 그만둘 수 있겠죠. 이런 것을 탈사회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관심의 이동이라든지, 태권도를 좋아하다가 갑자기 태권도가 싫어졌다든지, 학업 때문에, 공부 때문에 못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군입대라든지 신규 취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 기대감을 상실한다든지, 스트레스,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만둘 수도 있겠죠. 인간관계가 너무 안 좋을 때, 이럴 때, 뭐 혹은 적응하기 힘들 때, 이런 것들이 탈사회화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여기는 자발적 은퇴와 비자발적 은퇴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발적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고, 비자발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인데 퇴출이 된다든지, 아니면 부상을 당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비자발적 은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스포츠의 제4회화는 핵심은 모든 연령대에서 걸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고요. 스포츠에 참가했다가 은퇴 후에 다시 지도자로 오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스포츠로의 제4회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향 변이는 환경, 취업, 정서, 역할 사회화, 인간관계, 이런 것들에 아주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16번입니다. 청소년기에 가장 영향이 큰 사회화 주관자는? 청소년기에 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죠? 이건 한국어 독해력 문제죠. 또래 집단입니다. 바로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로의 사회화에서 스포츠 참가 부분에서 보면, 사회화 주관자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가족, 동료, 학교, 지역사회, 대중매체가 있고,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유년기나 청소년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동료나 또래 집단,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등한 관계에 있고 독립심, 그리고 리더십 발현 기회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시기라고 볼 수 있죠. 다음 17번입니다. 스포츠 제4회화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앞에 나왔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제죠. 방점은 제자가 중요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한국어 독해력 문제죠. 선수 생활 중단 5년 후, 그리고 스포츠 클럽 지도자로 활동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제라는 건 다시를 의미하죠. 스포츠에 참여했다가 그만뒀다가 다시 참여하는 것을 제4회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단어만 알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나머지 부분들은 한번 화면을 멈춰놓고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복습인데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죠. 스포츠로의 사회화가 뭐다? 스포츠에 참가하는 것이다.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가 뭐다? 스포츠 때문에 바뀐 나의 모습,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포츠로부터의 사회화, 왜 스포츠를 그만두게 되었느냐, 그리고 4번 스포츠로의 제4회화, 그만뒀다가 왜 다시 스포츠로 가게 되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 18번입니다. 관중폭력 발생의 주요 결정 요인은? 이것도 순수한 한국어 독해력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번 관중의 규모가 적다. 어떻겠습니까? 폭력 잘 안 일어나겠죠. 관중의 밀도가 낮다. 규모가 적다, 밀도가 낮다. 둘 다 잘 안 일어나겠죠. 앉아있는 관중이 많다. 보면 앉아있는 이쪽은 서있는 관중이 많을 때하고 앉아있는 관중이 많을 때 어느 쪽이 폭력이 잘 발생하겠습니까? 당연히 서있을 때가 많죠. 자, 4번 보면 경기의 중요도가 매우 높다. 그러면 관중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뭐 여러분 유럽의 축구 같은 걸 보면 뭐 훌리건이라고 그러죠. 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의 중요도가 높아지면 관중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한국어 문제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만 여기 나와 있는,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이런 부분들 읽어보셔야 됩니다. 관중이라는 것은 우연적 군중이 있습니다. 규제화된 행동이 없는 단순 군중, 윈도우 쇼핑 중인 군중에게 포함되고요.
인습적 군중이 있는데요. 공통의 관심이나 목적을 지닌 군중, 영화, 경기 등을 관람하는 군중이 있고, 그리고 표출적 군중이 있습니다. 축제나 종교 집회에 모인 군중과 같이 신체적 행동을 표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다음 행동적, 능동적, 활동적 군중이 있는데요.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군중, 폭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에 보면 관중 폭력의 통제 전략입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위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은 몇 번 정도 읽어 보셔야 되고요. 관중 폭력의 통제 전략 이것들은요, 굳이 암기하실 필요성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용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리적 환경 정리 나와 있죠. 관중석과 경기장의 분리, 선수석의 보호막 설치, 응원단의 분리 배치, 출입구 구분 배정, 계단의 접이식 간이 좌석 설치, 뭐 이런 부분들 하면 관중 폭력이 통제가 되겠죠. 다음 제도적 장치 보완인데요. 음주자의 강제 퇴장, 경기 시작 전 관중 안전교육 실시,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경기장 청원 경찰 제도 도입 및 사법권 부여, 뭐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관중 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관중 규모가 클 때, 서 있을 때, 밀도가 높을 때, 소음이 클 때, 중요한 경기일 때, 경기가 폭력적일 때. 경기가 폭력적이라는 것은 경기 자체가 폭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축구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 많이 목격하시죠. 그리고 경기 시즌 후반부일 때, 경기 시즌 후반부에 갈수록 중요한 경기들이 많죠. 뭐 챔피언스 리그 진출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 있죠.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가을 야구에 가느냐 마느냐. 그럴 때일수록 관중 폭력은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19번입니다. 미래의 통신 및 전자매체가 스포츠 변화에 미친 영향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입니다. 미래의 통신 및 전자매체가 주체가 되는 것이죠. 1번 미디어에 의한 스포츠 정보 제공. 제가 답은 말씀 안 드리고 읽어만 드립니다. 2번 스포츠 직접 참가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국제 스포츠 이벤트 소멸. 3번 미래 스포츠에 대한 상상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제공. 4번 미디어 제작자들의 미래 스포츠 모습에 대한 영향력 증대. 좀 이상한 문장이 하나 포함되어 있죠. 뭘까요? 한국어 독해력 문제입니다.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국제 이벤트가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즉 통신 및 전자매체 발달이라는 것은 스포츠 미디어 매체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든 소비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포츠 소비를 지금은 여러분들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할 수 있죠.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의 스포츠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미디어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이죠. 이게 앞에서 나왔던 부분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실시간 양방향 소통 기반 콘텐츠 개발이 가능해졌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테크놀로지 발전에 따른 미래 스포츠의 변화로 거리가 먼 것은, 테크놀로지라는 것은 기술이죠. 기술. 뭘까요? 자, 지문만 보면 1번 스포츠 장비 개선, 2번 뉴 스포츠의 지속적 등장, 3번 스포츠 활동의 위험성 증가, 4번 최상의 운동 수행 능력 발현. 정답은 무엇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국어 독해력 문제입니다.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3번 스포츠 활동의 위험성 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한번 복습을 좀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테크놀로지라는 부분은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고요. 장점은 운동 수행을 보조한다든지 운동 기술을 정진한다든지 보다 다양한 경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운동선수 입장에서는 효과적 운동을 수행할 수 있고 기술 수준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건강상태의 실시간 체크, 운동 경험의 데이터를 통해 운동 수행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죠. 여기에는 다양한 이슈와 장점이 있는데요. 통제와 관리입니다. 기술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도한 테크놀로지 적용은 스포츠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거든요. 흔히 우리가 기술 도핑이라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전신 수영복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2년 남짓 기간에 70개의 세계 신기록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세계 선수권부터 금지했죠. 이런 박태환 선수가 활동하던 시기를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신 수영복이거든요. 부력을 높여주고 물의 저항을 줄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록을 낼 수 있었던 것이죠. 밑에 것은 나이키에서 나온 신발인데요. 제목 보면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운동화. 첨단 운동화가 선수 기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다. 그렇죠. 운동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운동화에다가 자 이것은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렇게 잘 달릴 수 있는 기계적 장치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엄청나게 빨리 달릴 수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도하게 되면 인간의 능력 자체를 이런 테크놀로지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상으로 2015년도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기출문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